안녕하세요. 제60회 국민생활과학기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화학교육과의 손미현입니다. 저희 오늘 포럼의 주제는 공동주택 화재의 위험성과 그 대비 방안인데요.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그중 60% 정도가 아파트라고 하니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인구 밀도, 밀집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주택의 특성상 아무래도 또 화기의 사용도 굉장히 잦다 보니 화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사실은 전체 화재의 12% 정도가 이 공동주택 화재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망자, 그 발생 빈도에 비해서는 사망자는 20% 그리고 부상률은 25%에 가깝다고 하니 사실은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러한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자나 부상자의 비율이 줄지 않고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건 조금 더 밀접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대비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저희 포럼에서 그런 대비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단계적으로 알아보고자 두 분의 발제자분과 세 분의 패널분들 모시고 포럼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순서는 발제자 두 분의 발제가 있은 후에 그리고 저희 최강호 분과장님의 좌장으로 저희가 이제 패널 토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발제자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입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창우 교수님께서 공동주택 화재 위험 특성과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창우입니다. 제가 발제할 내용은 공동주택 화재의 위험성과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시설에서의 화재 특징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연간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한 3만 8천 건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연간 사망자 수가 300명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니라 주거시설이라는 걸로 한번 들여다보면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0,000건 정도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중에 주거시설에서의 사망자 수는 193명 정도 됩니다. 즉 연간 화재 발생 건수 대비 주거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건수는 그 점유율이 한 27%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연간 사망자 수 대비 주거시설에서의 사망자 수는 약 61.2%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화재 피해액 역시도 산업시설이 1위고요. 주거시설이 2위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점을 좀 보이는 것이 뭐냐면 지하층에서의 화재가 발생하는 건수를 들여다보면 주거시설이 1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를 한번 들여다보면 주거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 수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주택에서 아무런 소방시설이 없을 당시에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보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2015년 이제 보급이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 과거 10년 전 통계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 주택 화재에서의 사망자는 약 42.3%에서 현재 약 31.5% 정도입니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주택에서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보급을 했더니 사람들이 대피가 빨라지고 그래서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효과성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로 시간대별로 화재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망자는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낮 시간대 화재 발생 빈도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현재는 이 사망자 발생 대수는 오전 10시, 그 다음에 오전 5시, 그리고 세 번째가 오후 7시에서 20시입니다. 과거에는 낮 시간대의 화재 발생 빈도수가 월등히 높았고요. 그리고 밤 시간대의 사망자 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주택에서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보급하기 시작한 10년 동안
이 밤 시간대 사망자가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특이점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화재 발생 건당 사망자 수는 낮보다 밤이 월등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거 화재 발생했다라는 걸 알고부터 이 사람이 제실자가 밖으로 대피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화재의 조기 감지와 경보 그리고 피난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7년에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법을 또 개정을 해서 공동주택에 우리 잠을 자는 곳, 이런 숙소, 이런 곳을 포함해서 전부 차동식 감지기를 사용하던 것을 열감지기입니다. 연기감지기로 다 바꿨습니다. 연기가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열보다 먼저 발생하고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 감지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차동식 열감지기는 매 분당 15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지날 동안 화재를 감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 발생 요인은 크게 한번 들여다보면 주거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주택이 이제 고층화가 좀 되고 있죠. 아파트 점유율이, 화재 점유율이 이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게 약 70% 정도 됩니다. 화재 발생 시 피난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문제점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건축공법의 발전 속도 대비 화재 안전 시설이 좀 미흡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방향 피난이 불가하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 계단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외부 계단을 잘 안 씁니다. 예. 외관상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외부 계단 놓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런 그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것이 내부 계단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 외에 뭐 완강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는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신뢰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계단으로서 이렇게 고정적이고 아주 간단한 피난 방법으로는 내부 계단 하나만 존재한다. 유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내부 계단이 연기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연기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들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계단의 종류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계단은 직통 계단,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모두 다 직통 계단입니다. 형태는 다 직통 계단의 형태고요. 거기서 이제 피난 계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5층 이상인 경우, 지하 2층 이하인 경우,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피난 계단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계단실과 거실에 이 그림과 같이 방화문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방화 구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해당 층에서 불이 났을 때 피난을 위해서 계단실을 방화문을 열었을 때만 연기가 들어오고요. 이게 다시 닫혀주기 때문에 계단실이 어느 정도 연기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단점은 피난 계단은 사실은 1층에 방화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층이든 피난층이든 이런 곳에 방화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1층에서 불이 나면 계단실로 전부 다 열 연기가 들어간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은 11층 이상 지하 3층 이하인 경우인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피난 계단은 전실이 부속실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계단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실 앞에 대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계단 전실, 부속실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세대 방화문이 하나 있고요. 그걸 열고 나오면 다시 계단실을 열고 계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재연 설비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급기 가압을 통해서 약간 압력을 높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불이 난 세대에서 대피를 위해서
출입문을 열더라도 연령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죠. 이렇게 부속실로 연령기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에서 다시 계단실을 열었을 때는 계단실로 연령기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계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400m 미만인 층으로 구역이 된다. 약 120평 정도 됩니다. 한 층에 120평이 넘는 아파트들이 몇 개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다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피난 계단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피난 계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이 200m마다 구획을 했다라고 하면 200m면 6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평짜리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피난 계단화 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 조항들이 성립이 됩니다. 이래서 16층 막 이렇게 있는데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이 방화문이 없는, 계단실에 방화문이 없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세대 방화문을 열게 되면 연령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계단실에 연령기가 차서 사실은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하 주차장이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방화구획을 예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은 영역으로 방화구획을 해놓고 살면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셔터가 떨어져서 그 내부만 좀 피해를 입고 말겠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되는데, 그냥 주차장은 동이 10개여도 주차장 지하는 다 뚫려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그 지하 주차장 안에 있는 차들이 모두 다 전소를 하게 되고요. 또 지하 주차장부터 세대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 엘리베이터실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 쪽은 또 방화구획이 아니거든요. 유리로 보통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연기가 들어오게 되면 역시 계단실이 보호받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필로티 구조의 공동주택인데요. 필로티 구조라는 것은 1층이 뭐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1층을 기둥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2층 부분부터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을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의 주 출입구가 보통 어디에 있냐면 보통 중앙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로티 구조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다른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연령기가 주 출입구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계단실이 역시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또 최상층이 옥상이 아닌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최상층이 엘리베이터 권상기실로 되어 있다든지 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기울기가 있는 계단이 아니라 수직으로 철제 계단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는 이 박곡지붕이라 해서 이 그림과 같은 박곡지붕 같은 경우에는 최상층으로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굉장히 작게 만들어져 있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옥상으로 피난하는 데 있어서 좀 실패 요인이 좀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고요. 설비적 측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안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90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아예 스프링클러가 없었고요. 1990년 7월 20일 날 우리가 16층 이상의 아파트에 16층 이상 부분만 스프링클러를 설비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에 다시 11층 이상의 아파트들은 전층을 설치하게 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 6층 이상은 전층을 설치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1일 날 연립주택화 다세대 주택에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 기존에 이제 저진 아파트들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초기 진화를 관계자가 하다가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대피가 불가피한 이제 상황이고요.
이렇게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피난 통로인 계단이 피난 안전성 확보가 좀 되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설비적 측면에서 차동식 열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아직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차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동식은 감지 속도가 좀 늦다 보니까 우리가 연기 감지기로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 감지기로 아예 바꿔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단독 경보용 감지기로 추가 설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기를 빠르게 인지를 하고 감지를 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서 대피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적 측면입니다. 유지관리적 측면은 앞서 계단이 제일 안전한 계단이 특별 피난 계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특별 피난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 피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화재가 나면 우리는 안전하고 계단이 보호되기 때문에 사망사고 없이 피난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문제가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 평상시 계단실의 방화문을 개방을 해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재현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개층을 열어놓고 재현 성능을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두 개층만 열려 있어도 재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압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계단실로 연기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왜 이 특별 피난 계단에 계단실에 방화문을 열어놓고 사느냐? 환기, 채광 이런 목적 때문에 열어놓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건설을 할 당시부터 여기다가 방화문에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해서 상시 오픈형으로 열어놓으면 되는데 결국은 이 자동 폐쇄 장치가 돈이다 보니 또 이런 것들이 안 달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상시 폐쇄형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실패하면 이 제실자들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옥상 같은 경우에 이 방화문을 잠궈 놓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경찰들이 이 옥상을 잠궈 놔라. 이제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으니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 거기서 좀 잠궈 놓고 살아라라고 합니다. 근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쇠를 안 갖고 나오면 상층에 사는 사람들이 열쇠를 갖고 있는데 열쇠를 갖고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옥상 피난이 어렵다라는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자동 그 개폐 장치를 설치를 해놓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공동주택에서 가끔 비화재보 또는 오작동이 발생을 해서 화재가 아닌데 경보가 막 울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귀찮다고 생각을 하죠. 예. 결국은 이제 관리자들한테 관리를 좀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달라라고 항의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걸 막을 길이 없다 보니 여기에 그 임의 정지 또는 연동 정지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화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감지기 하나만 딱 해서 관리자만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나야 되는 액션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정지를 시켜놓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의 정상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연동정지 상태로 있어가지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고 피해가 커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 개폐 장치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그런 그 장치들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 약 1000m 자승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마포구에서 발생한 화재인데요. 리튬 2차 전지 이제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는 화재를 굉장히 빨리 인지를 했고요. 소화기를 몇 개를 갖다가 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말 소화기는 A급, B급, C급 소화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화재, 유리 화재 및 가스 화재, 전기 화재용입니다. 그런데 리튬 2차 전지는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거는 유리 화재기도 하고 전기 화재의 특성도 띠고 있고 그런 특성은 띠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유리 화재와 전기 화재와는 좀 다릅니다. 케이스 안에 들어서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분말 소화약제로 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냉각과 질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이 냉각 소화입니다. 따라서 물에다 담궈버리면 쉽게 꺼집니다. 이거를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아마 분말 소화기를 찾으러 다니지 않고 그냥 양동이에다가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그냥 담궈버렸으면 쉽게 끄고 아마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그 화재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또 순간적으로 당황하기 때문에 소화기부터 찾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리튬 2차 전지 화재에 대한 진압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동 기능 점검 뭐 이런 점검들을 합니다. 그러면 점검업자들이 가끔은 점검만 해주지 않고 플러스 교육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서비스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업자들을 택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소방 설비들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교육도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아파트의 층수, 계단의 형태, 구조, 건축 허가 연도 등에 따라서 뭐 패시브든 액티브든 화재 방어 수단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의 피난 안전 성능이 다르다. 획일적인 피난 방법은 적용될 수 없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22일 날 소방청에서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대피 먼저가 아니라 상황 후 대피를 하라라고 정책적인 결정을 바꿨습니다. 모든 다른 곳에서는 대피 먼저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만 상황 후 대피를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 저감 대책은 일단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피난 대책을 수립해서 한번 예행 연습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호 교수님 발제 감사합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국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화재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다음은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께서 공동주택의 공간 특성을 고려한 화재 안전 성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이영주입니다. 앞서 이창호 교수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요. 저는 오히려 이런 공동주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화재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착안할 수 있는 건축적, 제도적인 어떤 위험성 혹은 또 이런 부분의 개선 방안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통계적으로 아파트 화재에 대한 부분들, 화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사실 여름에 상당히 많은 이 아파트 화재들 또 대형 피해들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아파트 화재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 많은 분들께서 좀 이렇게 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발표하기 전에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실제로 지금 이 9월까지 발생했던 이 아파트 화재들 보면 실제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오히려 발생 건수 측면에서는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더 많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사망자 숫자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는 상황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건수로 본다면 줄었지만 인명피해는 또 늘어나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들이 올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에 대한 공간 특성 또 화재 위험 특성을 잘 알고 우리가 여기에 대처하는 부분들 또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화재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화재는 도봉아파트 화재라고 그래서요.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2023년도 12월 25일 아마도 이날 성탄절에 발생을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께서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텐데요. 그 당시에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또 화재가 발생한 것들이 상층으로 계단실이라든지 상층부로 연소 확대가 되면서 사실 근데 화염 자체는 그렇게 많이 확대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연기가 상부층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안타까운 건 상부층에 있던 이 가족들이 이제 창밖으로 연기에 의해서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창밖으로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물론 이렇게 이제 뛰어내림으로써 사망한 상황들 이런 것들도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 화재가 발생한 층에서 연기들이 앞서 이창호 교수님 말씀해 준 대로 이제 계단실 구획이 정확하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방화문도 열려 있고 이런 곳으로 연기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위층 부분에 연기에 대한 위험들이나 피해들이 커서 이렇게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그런 사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봉 아파트 화재 사례에 대한 어떤 시사점이라고 본다면 실제로 여기 이제 현관문이라든지 또 방화문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방되면서 상층부로 연기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고 또 이제 평면 구조상 굉장히 좀 여기는 좀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이 이중으로 방화문이 이제 계단실 코어 쪽에 형성이 되면서 불편하니까 문을 항상 두 번씩 열고 닫고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열어놓고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였다라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닫고 쓰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아파트의 대피 방법에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기존에 그냥 계단실을 이용해서 대피를 한다거나 혹은 또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 내에서 피난기구나 여러 가지 다른 대처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조금 더 숙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바깥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도 하나의 좀 문제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대 내 격리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세대 내 거주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빨리 대피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연기라든지 화염이 계단 쪽이나 공용부 쪽으로 확대되지 않게끔 방화문이라는 이런 것들을 잘 닫고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급한 마음에 대피를 하시면 이런 부분들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층이라든지 또 후속적으로 대피를 하시는 분들한테 위험이 처해지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보여드리는 수원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는 앞서 그 도봉 아파트 화재보다도 조금 더 빨리 그 해 초반에 발생을 했었던 화재인데요. 이 화재 때문에 사실은 대피 방법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 그런 이제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원 팔달구 소재의 아파트, 여기 공교롭게 1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여기도 계단이 피난 계단이었긴 했습니다만 저희 관례적으로 1층 부분의 방화문 같은 경우는 피난 경로상에 있다. 그래서 피난층에는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관행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피난 계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방화문 자체가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그래서 개방되어 있는 이런 형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 연기들이 계단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사망자는 10층 혹은 또 이제 옥상층 바로 밑에 층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를 계기로 그 당시에 이제 이 소방청에서 대피 방법에 관련된 TF들을 구성해서 이런 기존에 신속하게 그냥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라는 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이냐라고 해서 상황별로 여러 가지 대피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화재 사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조금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사실 이 당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층, 발화층과 바로 직상층에 이제 경보가 우선 나갔었는데요. 다른 층에 계셨던 분들은 사실 경보가 나가지 않아서 본인 아파트에 불이 났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소방대들이 오고 하니까 바깥으로 내다보니까 소방차가 와서 우리 아파트에 불이 났나 싶었는데 그 당시에 또 자동으로 세팅됐던 안내방송이 나가면서 빨리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대피하라. 그래서 나가려고 계단을 들어가 보니까 이미 이제 계단실이 연기에다 차서 오히려 대피 시도를 하다가 사망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대피 방법도 그렇고 계단실의 방화구역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이런 하나의 화재 사례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 삼성동 소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발생했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층에서
그 세대 내에 계셨던 분들은 사실 빠르게 신속하게 대피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라텍스 침구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라텍스가 검게 그을리면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이 라텍스를 이제 발코니 쪽에다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발코니 쪽에서 계속 이제 열이 축적이 되면서 결국은 화재로 이어졌고, 다행히 이 세대 내에 계셨던 분들은 화재 상황을 빨리 인지하고 빨리 대피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피를 한 이후에 이 아파트 현관문에 이 소위 노루발이라고 하는 쐐기, 문을 고정시키는 장치들이 열린 상태로 이제 고정이 되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연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층으로 다 올라갔겠죠. 그래서 위층부터 내려오선 대피하시던 분들이 한 8분께서 연기를 마셔서 다 부상자로 이렇게 이제 피해를 입으셨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이런 계단실의 방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런 것들이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용 공간으로 확대됐을 때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다시 설명해주는 그런 사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여름에 발생했었던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전기차 화재로 오히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인식은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전기차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건 맞습니다. 시작이 된 발화원은 전기차였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차였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있는 이 자동차들 거의 한 800여 대가 이제 피해를 입었고, 또 전소가 된 이런 경우는 지금 한 40대 이상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과연 그럼 이게 전기차의 문제였느냐라고 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최초의 화재는 전기차에서 발생을 했지만, 다른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했다는 점, 또 구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속적으로 확대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사실은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차에서 발생을 했더라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마도 전체적으로 확대돼서 위험이 커졌을 것이다, 똑같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아마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화재,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 상황들도 보면 여기도 이제 사례로 좀 저희가 제시를 해놨는데, 대부분 지하 주차장의 대규모 화재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안에 이를테면 천정부의 마감재 혹은 또 단열재,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화세를 형성하면서 급격하게 연소돼 확대되는 위험 특성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초기 진압에 대한 부분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지하 공간에서 화재는 사실은 대부분 이와 같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안 라마다 호텔 화재 같은 경우도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기도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하면서 대부분 전소되는 이런 상황들도 겪었고요. 또 대전 현대아울렛, 현대아울렛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이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건물 내에서 또 지하 주차장에서의 소방 설비가 정상 작동함에 따라서 위험이 커질 수도 혹은 또 위험이 작아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뭐 새로운 설비, 새로운 기술들을 뭔가 더 한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작동해야 되는 설비들만 제대로 작동해 준다 하더라도 대형화되는 것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그림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최초에 불이 났던 전기차의 위치고요. 주황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 피해를 입은 자동차들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파란 색깔로, 아마도 같은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파란색 부분들은 대부분 피해를 입지 않은 거고, 또 실제로 이 발화가 발생한 2층 이 자동차 주변 왼쪽으로는요, 사실상 거의 피해가 발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한쪽으로만 이렇게 화재들이 다 많이 피해를 입었을까라고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현장 조사들을 하면, 이 상부 쪽에 케이블 트레이가 이 우측으로 쭉 이어지면서 한마디로 전기차 화재가 상부 쪽으로 연소 확대되면서 상부의 가연물들을 타고 오른쪽으로 쭉 연소 확대가 되고, 오히려 위에서 전선들이 녹은 불똥들이 자동차에 계속 옮겨 붙이면서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소실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들 자체에 대한 문제들보다는 그 안에 이를테면 케이블류 혹은 또 이를테면 배관의 이런 보온재들 혹은 또 이제 상부 쪽에 있는 이런 이제 단열재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연물로서 굉장히 많은 기여들을 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발생했었던, 날짜가 이게 좀 수정이 돼야 되는데요. 광명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7월 17일 날 발생했었던 광명 소화동 이 화재인데요. 이 당시에는 지금 1층 부분이 사실 뭐 필로티 형태, 뭐 필로티 구조냐라고 하는 부분들, 법에서 요구하는 필로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만, 1층 부분이 개방되어 있는 형태로서 필로티 구조의 이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6명이 사망을 했고요. 6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여기가 뭐 여러 가지 굴뚝
굴뚝 현상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되곤 했었습니다만 사실 제일 핵심적인 건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1층 주차장의 상부 부분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상부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상부에 단열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속하게 옮겨 붙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주차장 전체로 확대가 됐고 또 그 밑에 있던 자동차들한테도 이런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화재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됐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창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이 아파트의 출입구 부분이 사실은 방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 이 계단실 자체가 하나 이제 굴뚝의 역할을 하면서 이쪽으로 강하게 기류들이 형성이 되고 또 이를테면 이렇게 강하게 형성된 기류를 따라서 연기라든지 화염들이 건물의 각 층별로 빠르게 확대가 되면서 불도 더 화세도 더 강하게 되지만 다른 층으로의 어떤 피해 확대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계단실 자체가 연기나 화염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 유일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 대피 경로도 없어지고 또 그 경로를 따라서 위험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았던 그런 화재고 그런 것들이 사망자라든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피해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로 저희들이 살펴보면 뭐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 뭐 건축적 공간적 특성, 뭐 이런 부분들, 뭐 이 사례에도 마찬가지면 대부분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계단식 아파트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가운데 코어를 두고 거기에 2세대 혹은 많으면 4세대 정도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아파트들이 국내에서는 선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계단실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 계단실 자체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 구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라면 온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상 없는 상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상황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코어 부분의 어떤 방어가 더더욱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들 보시면 사실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의 구조입니다. 가장 많이 지금 돼 있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홀, 그리고 또 여기에 이어지는 계단실을 두고 양쪽에 세대들이 있어서 사실상 이 공간을 경유하지 않고는 대피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과거에 많이 지어졌던 이렇게 복도를 편복도라고 하는 복도를 쭉 두고 거기에 각각의 세대들이 붙어 있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대에서 나왔을 때 외기에 면한 복도가 있다라는 점 측면에서는 사실 피난로의 이런 연기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편복도성의 노대라고 하는 이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계단실 같은 경우도 특피 구조로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형태의 장점들이 있고 또 계단 자체도 외부 계단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장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적용이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이 편복도 형식, 그다음에 복도식에 대한 부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방범이라든지 또 프라이버시라든지 또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원치 않는 이런 구조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임대 아파트들이나 일부 아파트에 제한적으로만 이런 복도식 아파트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피난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위험도가 좀 더 높아지는 이런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점들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앞에서도 설명드렸고 또 뒤에 이제 토론자들께서도 말씀을 하실 텐데요. 이런 이제 구획의 실패라든지 이런 피해에 대한 부분의 확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많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방화문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열어놓고 고정해서 쓰시는 것들 또 실제로는 이렇게 열어놓고 쓰는 것도 문제지만 닫혀 있다 하더라도 방화문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부실한 한마디로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변형이 있다거나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이제 노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획에 대한 성능들이 상당히 좀 기능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화문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갖춰져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구조들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자들께서는 외형적으로만 보고 그냥 문처럼 열고 닫고 쓰시기만 하시지만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성능들을 갖춰야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용상의 여러 가지 변형이나 충격에 대한 부분들 또 이를테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노후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한번 설치해 놓으면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 또 성능 유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뭐 다량의 가연물이나 구획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가연물들이 있는 이런 상황들 또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세대 내 창고라고 해서
아파트 면적들이 좁아지다 보니까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적다 보니까 대부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 부분 혹은 지하 부분에 별도 이런 세대 창고들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하에 이렇게 가연물들이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공간들이 형성이 되는 부분, 또 옥외관인 실내 지하에 이런 재활용 보관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다량의 가연물들도 존재하는 상황, 또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혹은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화재 하중으로서 화재에 기여하게 되는 부분들, 또 주차장에 뭐 상부 단열재가 노출되는 이런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가연물들에 대한 부분들 관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대피 방법에는 개선들, 그래서 대피 방법 개선된 부분도 좀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는데, 실내 내가 사는 곳 아니면 남의 집에서 불이 났느냐, 또 대피를 할 때 대피할 수 있는 이 경로가 안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하는 대피 방법들의 숙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공동주택이나 세대 또는 계단실 출입구의 어떤 방화구역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첫 번째는 이런 부분들의 문에 대한 부분들, 방화 구역에 대한 점검이나 유지 관리에 대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미국이나 영국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 또 하나는 방화문이 이전보다는 많이 성능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설치된 이후에 이런 성능적인 부분들의 논란, 또 이런 것들이 또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방화문에 대한 어떤 품질 관리가 아직까지는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의 제품에 대한 생산이나 유지 관리 혹은 또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또 자동 폐쇄 장치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기존의 아파트들에도 설치를 해서 사실은 감지 신호랑 연동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의 방화 구역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설적인 개선은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가연물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창고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가연물이 많은 지하 공간, 재활용품 보관소 이런 부분들은 좀 별도로 방화 구역을 하게끔 하는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능 위주 설계라고 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한 어떤 심의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구획하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주거로 돼 있는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성능 설계 심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건축 심의에서 그런 설계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구획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진압이라든지 또 화재에 대한 부분을 빨리 알 수 있게끔 하는 소방시설 혹은 또 연기에 대한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배연 설비,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설치하게끔 하는 부분들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지하 주차장의 상부 단열재라든지 상부 마감재 혹은 또 전선 등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가연성을 좀 더 억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뭐 대피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알려서 또 훈련이나 교육에 임하게끔 하는 것들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의 어떤 시설 개선을 위해서 대부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이런 이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시설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방시설 개선에도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쓸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안전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피난시설 추가를 적용하려고 할 때도 사실 용적률이라고 하는 부분의 한계 때문에 피난 계단을 더 놓는다거나 피난을 위한 어떤 복도라든지 피난로를 더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좀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법적인 부분에서 안전을 위한 설비를 할 때 공간적인 부분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용적률 때문에 이런 안전 설비를 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이런 이제 제도에 대한 보완들,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소방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스프링클러에 대한 소급 적용,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요. 물론 소급 적용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적인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부분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급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관리하고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에 집중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주 교수님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방화 구획이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이 방화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정말 잘 알고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음은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패널 분들께서는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종합 토론은 지금 패널 분들 세 분의 의견을 듣고요. 그리고 함께 하셨던 발제자 두 분과 함께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이어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 소방서 등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패널로 모셨습니다. 정말 실천적인 이야기들 듣기 위함인데요. 이런 분들이 패널 분들이 주신 의견들이 저희 실천적으로 또 적용이 되어서 소방 안전에 대한 의식 개선이나 그리고 사망률이나 부상률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종합 토론은 최광호 분과위원장님이 좌장으로서 같이 주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분과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그 국민생활안전종합지원단 교통건설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광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공동주택의 화재가 매우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생활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대처 또한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지를 소개하는 그리고 또한 알려드리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제자들 두 분들의 그런 그 조남과 얼굴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실 수 있었겠지만은 두 분들께서 그 발제한 내용 두 건에 대해서 물론 일부는 좀 어려운 그러한 그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대다수는 화재의 위험에 대해서 아는데 왜 그 화재가 날 때마다 안타까운 그러한 그 인명 피해들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또 좀 더 깊게 또한 그 이해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러한 그 궁금증과 또한 좀 더 그 나은 어떤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을 한 자리인데요. 두 분 발제자들에 이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고 또한 최종적으로 좀 더 그 국민 여러분들께 안전한 그러한 그 방향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토론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은 세 분이 먼저 간단한 그러한 그 발표 자료에 발표를 하고 나서 이어서 그 질의응답 시간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토론자들 세 분을 소개하면은 첫 번째 토론의 순서는 그 건설기술연구원의 화재 안전 연구를 맡고 있는 여인환 박사님께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토론으로서는 부천 소방서 화재 안전조사팀장을 맡고 계신 이종인 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세대학교 소방방재학과의 권영진 교수님의 그 토론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인원 박사님께 이 토론의 첫 그 발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여인환입니다. 저는 그 공동주택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 현안 및 보완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그 아파트 하면은 우리 피난 대피 시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세대 간의 이 그 경계벽을 파괴되기 쉬운 자재로 만들어서 이방향 피난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주로 이제 판상형 아파트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탑상형 아파트가 많이 선호되고 있고 더더욱더 고층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방향 피난이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됐고 특히 2005년에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이방향 피난 문제가 실질적인 애로사항으로 대두가 돼서 그 대피 공간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므로 해서
사람들이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이렇게 건축법에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대피 공간 역시 만들기 좀 곤란한 경우에는 하향식 피난구 내지는 대피 공간의 대체 시설들을 만들어서 건물 외부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건축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현재 하향식 피난구나 이런 대피함 또는 피난 승강기 또는 탈출용 대피시설 이런 것들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거나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어떤 이런 설비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화재 시에 실제로 피난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평소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도 보완과 관련해서 검토 의견을 좀 드리면 대피 공간의 설치 위치는 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주방 옆이나 이런 위험 공간은 설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위치가 대피 공간 내에 설치해야 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면이 있는데, 이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 공간을 대체해서 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대피 공간 내에만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된 규정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피 시설의 성능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대피 시설을 통해서 대피하는 방안이 적절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하 주차장 구획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발제하신 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문제 요인이라고 보는 부분들은 지하 주차장의 방화 또는 방연 구획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그다음 제한 설비가 부재되어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천장 케이블이라든지 배관 보호제 화재 기준 적용성이 미비하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최근에 국토부에서 나온 정부에서 나온 그 지하주차장 대책을 보면 소화용 배관을 난연제로 이상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전기차 충전기 주위에는 모든 배관을 대상으로 해서 보온재는 준부령급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지하주차장 적정 방화구의 설정과 보온재의 화재 확산 방지 관련된 R&D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대응들이 조만간 나와 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피해 구조물의 구조 진단과 보수 보강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는 꼭 공동주택에 국한해서만 생각할 것은 아닌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 전기차 화재라든지 이런 그 화재 위험성이 높은 그런 화재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화재가 그래서 구조물들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이 구조물이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수 보강을 하는 방법론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설안전법에서는 건물의 그 안전 진단과 보수 보강에 대한 절차와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화재 피해를 입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안전성을 정확하게 공학적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는 방법과 그에 근거한 보수 보강 방법들이 조금 미비한 면들이 있어서 그런 면들이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설안전법상의 정기안전점과 정밀안전점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화재라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긴급안전점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화재 구조물의 피해 정도를 판단을 하고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보수 보강 방법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영국의 그ren펠 타워 화재를 알고 계실 텐데요. 그 건물도 결국에는 다 철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올해부터 2월부터 그 건물 철거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공동 화재가 90%는 당해층에만 국한되고 건물을 전부 철거해야 될 그런 예외는
경우들은 거의 극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정확한 그 진단에 근거한 보수 보강은 필요하다. 그런 절차들을 만들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해서 앞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나온 대책들이 있는데요. 화재 취약성 신속 보완 방안과 입주민 자율적 보강 유도, 중장기적인 제도 마련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건축물 관리법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된 규정들이 개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 건물 정보에 대한 숙지와 훈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화재 피난이 그 무조건 대피가 아니라 상황을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그거에 근거한 선택적 대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앞서서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게 가능하려면 평소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 있고 피난이 할 수 있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것이 평소에 많이 유심히 보고 숙지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들을 기본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평소에 훈련이라든지 교육에 많이 노출될수록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내가 어느 층에서 어떤 조건에서 있고 내가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떤 정보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대피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마인드 컨트롤 또 이런 생각들을 좀 평소에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여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질의는 최종 토론자들 다 끝나고 하겠는데요. 이 화재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은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건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기계, 설비적인 그런 또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할 때는 실제로 대피하는 방법 또는 대피 방안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먼저 여 박사님께서 우리나라의 건설 그 화재 안전에 대한 그 종합 건설 연구 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의 그 화재 안전 분야에 대한 그 기술 부분들 또한 기술 부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어서는 실제 그 소방 현장에 계시는 부천 소방서 화재 안전 팀장으로 계시는 이종인 팀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장 이종인입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 그 소방청에서 현재 그 화재 예방에 대해서 수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예방 정책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약 한 3만여 천 건의 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재단 피해는 필연적이고 인명 피해는 부수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인명 피해 발생되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화재가 발생이 되고 화재를 얼마만큼 빨리 인지하고 얼마만큼 빨리 대피하느냐에 따라서 인명 피해가 적고 많음을 나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택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화재를 얼마만큼 빨리 감지가 되고 빨리 경보가 울려서 인명이 그거를 인지하고 대피하는지 아니면 경보가 울렸을 때 화재 진압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대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화재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인지가 되면 소규모라고 하면 초기 진화를 시행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대피를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화염의 유동보다는 연기의 유동이 굉장히 심한데요. 보통 그 외장재 쪽으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이제 코안다 효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화염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공동주택에서 연기의 유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발코니에 있는 우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수관은 지금 현재 그 개방된 공간으로, 그러니까 밑에 층이나 위에 층으로 수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항상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고 또 재질이
가연 재질이기 때문에 쉽게 화염에 노출됐을 때 탈락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발코니 부분은 그 공동주택 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와 같은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 우수관을 통해서 연기에 유입이 되고 가장 위험한 지대로 변경된다는 점에서 여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발코니 쪽, 그 우수관 쪽의 연기의 유동 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그 발코니 쪽에 있는 앞 발코니와 뒷 발코니에 그 우수관이 있는데요. 우수관은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 개방돼 있고 또 발코니에서 어떤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방돼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 부분으로, 그러니까 연기의 유동이 발코니 부분으로 수직 상승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화재실에서 화재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내부 쪽 방화문이라든가 출입문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차폐가 가능한데 이 발코니 우수관 쪽에서는 전혀 연기의 유동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우수관 재질 자체가 보통 이제 PVC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 우수관이 있는 이 발코니 부분은 가구당 약 한 1.5m 정도의 넓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피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전 시설이나 어떤 건축법상이나 소방시설 쪽에서 예외 규정이 있어서 여기는 사각지대라고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관통을 하고 있는 발코니 부분을 관통하고 있는 이 우수관 부분은 체움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전에 있던 내화 충전재 세부 운영 주침에도 보아도 내화 충전재 구조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곳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내화 체험 구조 그 품질 안전 기준에서도 현재는 예외 규정으로 발코니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실자분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기에 대해서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발코니 부분에 있는 이 우수관 쪽으로 연기 유입이라든가 화염 전파, 열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막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화재가 밖에서 만약에 내가 제실하고 있는 층이 아니라 다른 층에도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직상부 내가 있는 층으로 옮겨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발코니에 있는 우수관 부분을 구획을 해서 아니면 매립을 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건축 시에 건축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방화제를 활용해서라도 우수관을 좀 차폐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구조로 됐으면 합니다. 대부분 화재가 연기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수관이 일정 시간에 화염이나 연기에 노출이 되다 보면 그 PVC라든가 CPVC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연화가 일어나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으로 완전 개방이 수직적으로 완전 개방이 되기 때문에 연기의 유동이라든가 화염이 있다라고 하면 화염이 확대되는 연소 확대가 되는 경우가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감재를 또 그 2005년부터 현재 그 발코니 부분의 확장이 합법화되어 있듯이 이 우수관 부분 있는 부분을 매립시킨다든가 아니면 인테리어 부분을 할 때도 불연재로로 마감을 해서 연기라든가 또 화염에 노출됐을 때, 열에 노출됐을 때 개방이 되지 않는 구조로 축조되고 건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화재 전파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의 제안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표자는 호서대학교 그 소방방재학과 권영진 교수님인데요. 30년 이상을 소방방재 쪽에 계속 그 연구, 개발 또는 교육을 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 발표의 내용에는 그 연구 또는 그동안에 가르친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화재 안전 설계까지 내용으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거창하게 소개받았습니다. 예, 소방방작가 권영지입니다. 저는 이제 노후화를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건축적인 요소, 소방적인 요소가 화재 안전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건축 설계자분들께 또 소방 설계자분들께 여쭤보면 모든 분들은 전부 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에는 여러 허점이 많습니다. 그 허점들을 오늘 제가 노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화재 사례를 우리나라 국내외 사례를 10년 정도를 분석해 봤더니 모든 용도 중에서 제일 위험한 용도가 주거시설입니다. 그중에 아파트가 제일 위험한 것으로 리스크 분석에서 나와 있고 어디에서 주로 사망했는지 또 왜 이런 그 화재 확대가 되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4가지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5번째 차량 화재라고 하는 4가지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이 얘기가 있죠. 첫 번째 돼지는 초가집으로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하니까. 그러나 따뜻하다고 해서 화재는 굉장히 취약한 거죠. 바로 요 똑같은 돼지가 바로 외장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고층화, 초고층화 되면서 단열공법이 그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단열공법이 발전하다 보니까 요 외장재 문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외장재를 타고 전층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창을 통해서 안쪽으로 전부 스며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또 이 영국 이런 쪽에서 이미 한 아파트에서 약 80여 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외단열 공법들입니다. 공법 그 자체는 매우 훌륭하지만 실제 화재라는 측면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보면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다시 창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의 피난 경로를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모든 그 화재 안전 설계의 건축법과 소방법이 만나는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화재에 대한 화염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들을 굉장히 위험 요소로 두고 있고 해결 방안 요소로 두고 있고 또 공동주택에 피난을 할 수 있는 탈출이라고 하는 방법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전에도 발표자들 말씀이 있었지만 이방향 피난도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방향 피난 플러스 탈출이라고 하는 방법까지 법제를 두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건축적인 요소, 소방적인 요소로 전부 나누어서 매년 이런 것들이 이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텐데 그중에 이제 저는 차염 시간이라든지 연소 차단대라고 하는 이거 정비가 매우 시급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디테일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저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창을 너무 좋아합니다. 또 층과 층 사이가 너무 약하다 보니 한 층에서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상층부로 화재가 확대가 됩니다. 결국은 인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화재를 차단하고 화염을 제어하고 그리고 인간을 안전한 대피하는 것이 가장 큰 본질입니다. 그러나 수직 화재 확산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아무런 현재 전제 조건이 없고 층과 층 사이 발코니조차를 확장시켜버린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과 같이 개구가 파손이 되는 것도 검증한다든지 상층부로 올라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 위해서 연소 차단대 또 그다음에 차염 성능 또 그다음에 상층부 확대 방지 성능 이런 것을 법제화를 두어서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거꾸로 역행하고 있는 거죠. 외장재를 쓰고 또 그리고 거기에 발코니까지 없애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 이런 상태에서 노후화되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주요 계급부에 대한 화재 확산 방지 설계를 저는 누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적인 요소 이런 내용 없다 보니 아무도 안 지킵니다. 또 소방법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
전혀 외장재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바로 해야 될 것이 연소 확대 방지 설계라고 하는 내용과 위험성 평가 방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서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가를 본인들 스스로가 먼저 알고, 특히 대피 경로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를 통하여 우리가 가족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 번 정도 고민해 봐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화재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동선 똑같이 다닙니다. 사람이 다니는 문으로 다니고, 사람이 주로 바라보는 창으로 통해서 다닙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다니고, 계단을 통해서 다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또 하나 관건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방화문 같은 것들도 이제 겨우 이제 이 15년으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됐지만, 방화 셔터 같은 것들은 이미 여러분 집에 있는 방화 셔터가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이미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방화문도 이제 거의 15년 이상 넘어간 것들은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건축적인 요소, 문과 창에 대해서 화재가 다닐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더더구나 도화선이 되는 커튼, 도화선이 되는 외장재, 이런 것들에 과연 놓고 어떻게 안전 확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위험 요소들이 건축적인 요소, 소방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울산에 있었던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방화면이 미작동된다든지, 계단실이 연소 확대, 사람이 다니는 계단실로 연소 확대된다든지, 거꾸로 제연 설비가 화염에서 파손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방화문 같은 경우, 방화 셔터 같은 경우 조속한 장기 수선 계획 같은 데에 이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라든지 제연 설비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또 작동되지 않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작동되지 않은 사례를 보게 되면 주거시설에서도 약 44%, 또 어떤 경우에서는 또 50% 정도가 작동되지 않은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화문과 제연 설비 같은 것들은 한쪽에서는 국토부가 관여하고 한쪽에서는 소방청이 관여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교차점, 소방과 건축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항상 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 이렇게 아주 위험 요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거의 21%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방화문은 국토부, 제연설비는 소방청이 아니라 누군가가, 국토부는 국토부, 소방청은 소방청에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정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새로운 전기 차량에 이 화재가 있다 보니까 좀 전에도 발표가 있었지만, 이제는 차량이 한두 대 타는 것이 아니고 300여 대, 500여 대가 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300대 이상이 타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피난이라든지 내화 성능에 대한 리스크 기반 설계가 절대적으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현재까지 지금 발제자 두 분의 발표가 있었고요. 이어서 세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주제는 공동주택의 화재의 위험성 그리고 대비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건축적인 측면 또는 설비 기술적인 측면 또는 피난 대피에 대한 측면, 세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 전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및 그다음에 각 발제자 또는 토론자들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발제자 및 토론자 분들께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구획, 방화문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장에서 방화문이 개방되거나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제도적 차원에서 이런 방화문 성능 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이창우 교수님 그 답변, 이영주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들, 또 저도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계단실이라든지 이런 분의 방화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방화구역 중에 개구부를 방어하는 방화문의 성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열려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 항상 닫혀 있어야 되는 상황들은 사실은 건물의 관리자 혹은 또 제실자분들께서 사실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방화문 자체에 대한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용 단계에서 뭔가 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기능이 유지되는지는 사실은 주기적인 점검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이라고 하는 점검 제도를 통해서 그 성능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화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보니까 이 건축법의 피난 방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에 대한 유지 관리는 누군가가 주기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또 불법적인 사용이나 변형 혹은 또 변경이 없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절차 자체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소방 점검상에 방화문의 작동, 또 방화 셔터의 작동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 항목에 들여놔서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상황들은 확인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방 점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통보해서 건축적인 부분의 시정사항 혹은 또 제재로 이어지는 데까지 상당히 좀 불편하고도 또 이제 좀 어려운 이런 과정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화문의 유지관리, 성능 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발표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방화문에 대한 점검을 하는 점검 기관을 지정하고, 이 점검 기관들이 사실은 건물별로 주기별로 가서 실제로 점검을 하면서 이 방화문이 지금 현재 제대로 성능들을 갖추고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해서 필증들을 붙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필증 기간 동안에는 성능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점검을 받았다라는 것들이 확인되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방화 구획이나 방화문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 많이 얘기되고 있는 화이어스탄 내화 체험 구조든지 이런 방화 구획에 대한 부분들의 점검이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체계화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도 필요하지만 이런 방화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법적으로 점검하고 유지하게끔 하는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권영진 교수님께서 좀 보충 설명 및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이 방화문에 대해서는 그나마 국토부에서 건축물 유지 관리에서 15년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은 이후에는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서 재사용할 수 있는지, 그동안은 이제 이런 평가 방법이 없었지만 이번에 2024년도에 했다는 건 다시 한번 보완 말씀드립니다. 보완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그 예전에 우리가 그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설물 특별 관리 안전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항시 상시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소방 이러한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시 유지 관리라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또한 그 관심과 또한 법제화가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방청이 대피 먼저에서 상황 판단 후 대피로 정책을 바꾸었다고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요. 현장에서 이 지침이 실제로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창우 발제자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대피 먼저라고 하는 정책으로 모든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 먼저를 우선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피난 안전 성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 판단 후 대피를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 판단 후 대피라는 상황 판단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주택에는 이제 세대 방화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부속실 방화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세대 방화문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 계단실을 통해서 피난을 하다 보니 방화문을 살짝만 열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계단실에 연기가 존재를 하면 방화문을 닫고 세대내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방화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계단실에 연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대피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상황 판단 후 대피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계단실에 연기가 차서 내가 세대 내에서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방화 구획 성능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는 세대 내로 연기가 잘 안 들어오고요. 어느 아파트는 세대 내로 연기가 좀 들어오는 몇 군데 장소들이 있고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연기가 들어오는 쪽에 젖은 수건이나 이런 것들로 막아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피를 할 때는 가급적 세대 내에서 창문이 있는 쪽으로 해서 제실자가 있음을 알리고 소방대가 구조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그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한 그 국민들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반복적인 훈련 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교육도 필요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토론자들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발제자인 그 이영주 교수님은 이 공동주택 방화 구획 대피 방법의 개선을 강조를 하셨고요. 그런데 여 박사님께서는 특히 그 연구자의 입장에서 제도 보완, 그리고 또한 특히 아까 발표 내용 중에 장기 수선 충당금 활용과 같은 정책적 접근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게 어떻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적용되어져야 할까요?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도 보완 부분은 주로 기술 기준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 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 주체 내지는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소에 비축해 놓은 비용들을 화재 안전 성능을 보완하거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비용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데요. 그게 우리 화재 안전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거는 건축 관련 법령과 소방 관련 법령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가 거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도를 이행하는 뭐 건축사, 설계와 관련된 건축사 내지는 소방기술사, 또 시공사, 이런 부분들은 이 기술 기준에 의해서 설계와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직접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만은, 실제로 평소에 부족한 성능 기준을 보완하거나, 아까 이창호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파트가 언제 건립되었느냐에 따라서 아파트가 갖고 있는 성능 요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인식이 굉장히, 저는 결국은 입주자들의 스스로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파트는 대부분 다 민간 건축물, 민간 쪽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화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비용들을 써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성능 보완을 하고자 하라는 의지가 없으면 그 정부에서 강요하기가 사실 어려운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수선 충당금들을 좀 간편한 루트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보조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아파트 관리자분이나 관련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정비들이 되고 그런 루트가 있다라는 점들을 인식을 하셔서 그런 논의와 그런 루트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매우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질문 이어지겠습니다. 결국에는 구조적인 설계, 유지 관리가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종합했을 때 그러면은 현장에서 가장 그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종인 아까 토론자님께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그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법상의 완전 구획이 이루어져서 사실상 연기 유입이 직상층으로 온다는 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축물 내부에 내가 제시하고 있는 실내에서 연계 유동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발코니 부분의 우수관 쪽입니다. 그거는 1층부터 최상층까지 개방돼 있습니다. 수직으로 개방돼 있기 때문에 그로 연계 유동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요. 연계 유동이 있다라는 것은 그 미열 쪽 저온에서도 연계 유동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연기에 의해서 우수관이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에서 연기에 질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연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 발코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장 개념에서 그 우수관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 노출돼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발코니 확장이 이루어지면 일부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관적 부분에 의해서 가려지는데 그 가려지는 부분 또한 현장에서 보면 이제 가연제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화재로 인해서 노출된다라고 하면 그 화염에 노출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제나 아니면 비철금속 또는 일반 상하수도의 그 관들처럼 건축물 내부로 매립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그 매립해서 시공을 하면 그런 연기의 유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저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건축 쪽에다 적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러한 지금 직접 그 현장에서 경험한 부분에서는 아주 그 작은 부분이지만 우수관을 타고 그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그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더라.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아예 그 건축물 공동주택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그 화재 확산 방지에 어떤 디테일 상세 그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토론자인 그 권영진 교수님께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하여튼 이 질문과 아울러서 또한 그 권 교수님께서 그동안 전문가로서의 그 활동해 오면서의 어떤 그런 그 소신이랄지 그런 그 의견 그런 부분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권 교수님께서는 그 노후화 건축물, 노후화 시설물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서 해주셨는데요. 뭐 외장재랄지 방화문, 뭐 스프링클러, 특히 마지막에 그 차량 화재 대응까지에 대한 개선의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술적 뭐 성능 개선은 당연히 이루어지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겠죠. 문제가.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한 법적으로 어떤 판단 기준 또는 법적인 어떤 조치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재 리스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일 위험한 건축물의 용도가 바로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에 대하여 화재 안전을 바라보는 건축법적인 시각, 소방법적인 시각이 실제 화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물론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든지 에너지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 패시브 하우스 같은 그런 어떤 에너지 문제를 고려한 그 이외의 화재 측면에서 아주 취약한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각 계급으로 모든 화염이 들어가고 또 거꾸로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다시 또 계급을 통해서 다시 외부로 확산되고 또 여기에서 다시 또 특별 피난 계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는 이런 모든 일련의 모든 화재 특성들이
건축법적인 요소로 과연 잡아낼 수 있을까? 소방법적인 요소로 전혀 현재 지금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건축법적인 요소에서 잘못 강한 것은 외부로 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발코니를 확장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도 외부로 가는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툴도 없다 보니 그야말로 불길은 엄청나게 빠르게 위쪽으로 가고 있고, 거꾸로 도달한 것은 마지막 높은 층서부터 차곡차곡 한 층 한 층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노후화되게 되면 어떨까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동선은 과연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건축법적인 요소, 제일 중요한 방화구획 요소, 또 소방법적인 요소, 제일 중요한 연기 제어라든지 이 화재 제어이라는 이런 두 가지 카테고리가 이런 화재 특성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일단 가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장재 또 개구부와 연루된 화재 상층부 확대 위험성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좀 전에 여인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국에선 아예 그런 것들을 전부 제거해버리는 이런 어떤 정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계속 잔존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간 것은 도시명 생활주택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간이형 구조물에는 점점 이런 것들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첫 번째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종 스프링클러라든지 또 소방시설과 건축법이 만나는 공간, 이 서로 만난다고 하게 되면 서로 관리 주체를 서로 미루는 거죠. 예를 들자면 방화문 쪽에서는 재연설비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재연설비 쪽에서는 방화문이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현재 지금 제 갈 길을 못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다시 국토부에서 하든가 소방청에서 하든가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다시 한번, 방화문은 국토부니까 국토부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연설비와 방화문이 같이 콤보를 이루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전정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1차적인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 교수님께서는 이 소방 그리고 건축 이 두 가지에 공유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각각이 이격되어 가지고서 있는 부분들에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조차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화재는 국민 생활 안전에서 제일 우선 중요한 그러한 이슈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화재는 나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에게는 발생되지 않는 그 확률이 매우 낮은 걸로도 또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예상보다도 매우 미숙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매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 포럼을 통해서 두 분의 발제자 분들께서 건축적인 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소방 기술적인 측면들에 대한, 그리고 또한 그 대피에까지의 다양한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고, 또한 그 대처 방법 또한 해결 방안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 이어서 이러한 그 주제들을 더욱더 보완하고 총합 정리하기 위해서 세 분의 그 토론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소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또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화재에 대한 그 경각심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또한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그 허겁지겁하지 않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감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럼 주제에 대해서 그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성, 그리고 대처 대비 방안이라는 그러한 주제였었는데요. 하여튼 이 주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좀이라도 그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포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